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셜록 홈즈 시리즈입니다. 이번 셜록 홈즈 영상은 문예 춘추사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문예 춘추사의 셜록 홈즈 전집은 가독성 뛰어난 번역과 세련된 사파로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시리즈는 베일슨 하숙인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베일슨 하숙인 시작하겠습니다. 셜록 홈즈가 탐정으로서 놀랍게 활약한 지도 벌써 23년이 지났다. 그중 17년 동안 나는 그의 친구이자 조수 겸 사건의 기록자로서 홈즈의 활약을 보아왔다. 당연히 우리 집에는 사건이 기록된 수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소재도 얼마든지 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선택할 것인가였다. 내 방의 책장에는 한 해의 기록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수많은 서류 상자에는 서류가 가득 들어 차 있다. 그 서류에는 범죄 사건은 물론이고 빅토리아 왕조 후기의 사교계와 정계 스캔들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으므로 그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물 창고나 마찬가지다. 그 스캔들에 관해서 자기 가문의 명예나 유명한 조상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편지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안심하기 바란다. 홈즈는 관계자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발표할 사건을 고를 때마다 참으로 주의 깊고 신중하게 처신하기에 남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서류들을 손에 넣어 없애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나는 그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뒤에 누가 있는지 잘 알고 있으니 만약 그런 시도가 되풀이 된다면 나는 셜록 홈즈를 대신해 어떤 정치가 등대, 훈련받은 가마우주에 관한 사건 기록을 공표할 것임을 밝힌다. 적어도 한 명은 지금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이다. 어쨌든 나는 지금까지 발표한 이야기 속에서 홈즈의 직관력과 관찰력을 자세히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홈즈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없었던 사건도 있었다.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고 때로는 사건이 싱겁게 끝나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끔찍한 비극 중에는 그가 활약할 기회 없이 끝나버린 것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야기할 사건도 그렇다. 인명과 지명은 살짝 손을 봤지만 다른 내용은 실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다. 1896년 말 어느 아침에 시작된 일이었다. 나는 홈즈로부터 곧장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베이커가에 있는 하숙집으로 가보니 홈즈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나이가 지긋하고 하숙집 여주인 같은 상냥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친구가 손짓을 하면서 그녀를 소개했다. 왓슨, 이분은 사우스 브릭스턴가에 사는 메릴로 부인일세. 부인에게 담배를 피워도 좋다고 허락받았다네. 담배를 좋아하는 자네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 아닌가? 게다가 부인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 일이 진행되면 그 자리에 자네도 함께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메릴로 부인, 론도 부인을 만날 때 입회자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사실을 론도 부인에게 전해주세요. 그러자 메릴로 부인이 상냥하게 대답했다. 네, 그야 상관없어요. 론도 부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홈즈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해요. 그러니 교구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가도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오후 일찍 찾아가죠. 그 전에 지금까지의 일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왓슨 박사도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방금 전에 부인이 한 말에 따르면 론도 부인이 7년 동안이나 하숙을 했는데 얼굴을 본 것은 딱 한 번뿐이란 거죠? 네, 하지만 그 얼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건 사람 얼굴도 아니에요. 선생님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번은 론더 부인이 2층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우유 배달부가 그 얼굴을 슬쩍 보고는 그만 앞들에 우유통을 엎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만큼 끔찍한 얼굴이에요. 저는 우연히 론더 부인의 얼굴을 봤는데 그때 부인은 황급히 얼굴을 가리면서 메릴로 부인, 이제 제가 왜 베일을 벗지 않는지 아셨겠죠?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론도 부인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론도 부인은 누구한테 소개를 받고 처음 하숙집을 찾아온 게 아닌가요? 그리고 그녀에게 신분 증명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대신에 현금을 듬뿍 받았죠. 3달치 하숙비를 선불이라면서 탁자 위에 턱 올려놨어요. 계약 조건에 대해서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고요. 저처럼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런 고마운 하숙인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인이 대개 하숙집을 택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은 큰 길에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다른 집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분해요. 게다가 저는 독신인 사람만 봤거든요. 저도 가족이 없고요. 아마 론도 부인도 다른 곳을 둘러봤겠지만 우리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부인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잔뜩 낸 게 아닐까요? 그런데 론도 부인은 우연히 얼굴을 한번 내밀었을 때 말고는 언제나 베일을 쓴 채 얼굴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 재밌군.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야. 부인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숙비만 제때 내면 쓸데없이 참견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손이 가지 않는 하숙이니 세상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대체 뭡니까? 론더 부인의 건강이 걱정돼요. 요즘 들어서 점점 수척해지고 쇠약해져 가는 데다가 큰 걱정거리가 마음에 들어 앉았나 봐요. 한밤중에 가끔 살인자 살인자라거나 이놈 이 악마 하고 외치면서 헛소리를 해요. 그것도 집 전체가 울릴 만큼 크게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답니다. 그래서 날이 밝기 무섭게 부인의 방으로 가서 한번 물어봤죠. 론더 부인,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면 목사님이나 경찰한테 말해서 상의해보면 어떻겠어요? 틀림없이 힘이 되어줄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경찰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목사님이라 해도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경찰이나 목사님이 싫으시다면 탐정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언젠가 셜록 홈즈라는 탐정 양반 이야기를 읽었는데 홈즈 선생님, 이런 표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부인은 그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요. 그분이 좋겠어요. 왜 지금까지 홈즈 선생님을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멜로 부인, 그분을 꼭 불러주세요. 혹시라도 거절하시거든 제가 맹수 조련사였던 론더의 아내라고 '아바스 파르바라라는 이름도요.
잠깐만요. 그 부인이 적어준 종이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바스 파르바. 제 생각과 같은 분이시라면 홈즈 선생님은 그 이름을 듣고 꼭 오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와 론도 부인의 대화랍니다. 그렇군요. 그 이름은 효과가 있네요. 아주 좋아요. 메릴로 부인, 왓슨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시 무렵에는 끝날 거예요. 오후 3시에 브릭스턴에 있는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메릴로 부인은 방에서 나갔다. 오리처럼 뒤뚱거리는 걸음이었는데 도저히 다른 표현은 찾을 수가 없었다. 부인이 사라지자마자 홈즈는 방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비망록을 무섭게 뒤지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바스락바스락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들려왔다. 마침내 찾던 것을 발견했는지 그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상당히 흥분한 홈즈는 비망록이 어지럽게 흩어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불상처럼 다리를 꼬더니 무릎 위에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열심히 읽었다. 이 사건이라면 그때도 신경이 쓰였어. 여기에 적어둔 내용이 그 증거일세. 고백하자면 나도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검시관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네. 자네 아바스 파르바의 비극을 모르나?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 그때 자네는 나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물론 내 기록도 명확하지는 않아. 가진 자료도 별로 없었고 아무도 내게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니까 기록을 읽어보겠나? 아니, 요점만 짚어주게. 알겠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네도 생각날 거야. 론던은 유명한 사람이었네. 워멜이나 생어와 함께 세상을 풍미하던 인류 서커스 흥행사였지. 그런데 그자는 엄청난 술꾼이라 그 비극이 일어났을 무렵에는 그의 서커스단도 하향세를 타는 상태였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론더 서커스단은 버크셔의 아바스 파르바라는 마을에서 야영을 했어. 윈블돈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었지만 공연을 하지는 않았네. 워낙 작은 마을이라 판을 버려도 수지가 안 맞았겠지. 그런데 그 서커스단에는 북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하라의 왕이라는 커다란 사자가 있었네. 론더 서커스단에서 가장 볼만한 녀석이었어. 론더 부부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 그 사자에게 여러 고개를 시켰지. 이게 그 사진일세. 보면 알겠지만 론더는 덩치가 커다란 돼지 같은 사람이고 부인은 굉장히 미인이었네. 검시관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자에 익숙해져 있던 부부는 그러려니 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네. 부부는 밤마다 사자에게 먹이를 주었네. 둘이 같이 가기도 하고 한 사람만 가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시키지 않았어. 왜냐하면 사자도 먹이를 주는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들을 테니 그렇게 길들여 두면 공연할 때도 갑자기 물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바로 그날 밤 부부가 먹이를 주러 갔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세. 자세한 정황은 아직도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정에 가까운 시간 야영지에서 자고 있던 서커스 단원들은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와 여자 비명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 마부와 단원들이 램프를 들고 텐트에서 뛰쳐나와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네. 사자 우리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거기서 10미터쯤 떨어진 곳에 론더가 쓰러져 있었어. 그의 머리 뒷부분은 으스러졌고 머리 가죽에는 깊이 파고든 발톱 자국이 남아있었네. 론더 부인은 문 옆에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 사자가 몸을 웅크린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어. 부인의 얼굴은 갈갈이 찢겨서 숨이 붙어있을 것 같지가 않았네. 물론 사람들은 곧장 사태를 파악하고 부인을 구하러 나섰지.
레오나르도라는 힘센 고개사와 그릭스라는 광대가 앞장서서 막대기로 밀어내자 사자가 우리 안으로 확 뛰어들었고 사람들은 즉시 우리 문을 닫아버렸네. 왜 우리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고 사자가 뛰어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당시 추측하기로는 부부가 우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자가 뛰쳐나왔을 거라고 했지. 눈길을 끌만한 다른 증거로는 이것 딱 하나뿐이었네. 숙소로 쓰는 마차까지 론도 부인을 옮길 때 그녀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겁해 비겁해라고 헛소리를 질렀다는 거지. 6달이 지나서야 론도 부인은 증언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어. 철저하게 신문했지만 사고였다는 판정이 났네. 홈즈, 자네는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그래, 버크셔 경찰의 에드먼스라는 젊은 형사가 한두 가지 사실을 고민하다가 나를 찾아왔다네. 그래서 나도 이 사건을 알게 되었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 나중에 인도의 알라하바드로 전군 가고 말았지만 그 노란 머리에 마른 사람을 말하는 건가? 맞아, 그 사람일세.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는 모양이군. 그런데 에드먼스는 어떤 사실을 고민한 건가? 알려진 사실들을 조합해서 그 사건을 재구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였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잘 들어보게, 왓슨. 사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잘 생각해 보자고. 사자는 우리에서 뛰쳐나와 자유의 몸이 되었네. 그런 다음 어떻게 했지? 10m나 떨어져 있는 론도에게 달려갔네. 론도는 돌아서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뒤에서 달려온 사자에게 공격당했어. 발톱 자국이 후두부에 남아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자는 그대로 달아나지 않고 우리 곁에 있던 론도 부인에게 돌아가서 부인을 쓰러뜨리고 얼굴을 물어뜯었네. 그렇다면 그 부인의 헛소리는 무슨 뜻일까? 남편이 그녀를 돕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미 죽은 론도가 어떻게 부인을 도울 수 있었겠나? 뭐가 이상한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도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 서서히 기억이 나는데 사자가 울부짖고 여자가 비명을 지른 그때 공포에 질린 남자의 외침도 같이 들었다고 증언한 서커스 단원들이 있었네. 그야 물론 론도의 비명이었겠지. 머리가 그 지경으로 깨진 사람이 비명을 지를 수 있었을까? 그런데 분명히 여자의 비명과 함께 남자의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람이 적어도 2명은 있었단 말일세. 하지만 그때는 야영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일어나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헛소리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네 생각을 들려주지 않겠나? 사자가 우리에서 뛰쳐나왔을 때 론도 부부는 거기서 10m쯤 떨어져 있었어. 론도는 사자가 무서워서 달아나려 했는데 그만 사자가 달려들어 공격을 한 거야. 그 순간 론도 부인은 우리 안으로 달아나 안에서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거기가 가장 안전한 피신처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역까지 달려갔을 때 사자가 따라와 부인을 공격한 거지. 부인은 남편이 갑자기 등을 돌려 달아나 사자를 자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거야. 등을 보이지 않고 둘이서 사자를 상대했으면 어떻게든 달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비겁해라고 외친 걸세. 훌륭한 추리야. 다만 딱 하나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지? 2사람 모두 우리에서 10m나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사자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단 말인가? 누군가 그 둘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 자물쇠를 열어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평소에는 우리 안에서 론더 부부와 함께 장난치고 묘기를 부리던 사자가 왜 갑자기 난폭해졌을까? 우리 자물쇠를 풀어놓은 사람이 사자를 건드려 화나게 했겠지. 홈즈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론도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다고 추리했지? 충분히 있을 법해. 론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고 있었거든.
에드먼스 형사가 말하기를 그자는 술을 마시면 도저히 말릴 수 없는 망나니가 된다고 했어. 아주 거칠어져서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온갖 더러운 욕설을 내뱉었다지. 메릴로 부인이 말했던 론도 부인의 헛소리 말인데 악마란 죽은 남편을 가리킬지도 몰라. 론도에게 심하게 당했던 일이 떠오른 거지. 어쨌든 사실을 모르면서 머리만 굴려봤자 소용이 없네. 그거보다 왓슨, 그 찬장에는 차가운 자구새 요리가 들어있고 몽라샤의 백포도주도 있다네. 그걸로 기운을 차리고 나서 론도 부인을 만나러 가세. 약속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차를 타고 메릴로 부인의 집 앞에 내렸다. 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조용하고 아담한 집이었다. 우리가 마차에서 내리자 메릴로 부인이 마중을 나왔는데 안내하기 전에 부인이 부탁하기를 론도 부인이 자기 집에서 나갈 만한 불미스러운 행동은 하지 말라고 했다. 부인은 좋은 하숙인을 놓칠까봐 걱정이 가득한 모양이었다. 우리는 부인을 달래고 카펫이 대충 깔린 계단을 올라가 론도 부인의 방에 들어갔다. 언제나 문을 닫아놓는지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방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거의 외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통풍도 나빴다. 론도 부인이 지금까지 동물을 우리에 가두었으니 그 벌로 이제 그녀 자신이 우리에 갇힌 짐승이 되어버린 듯했다. 부인은 그 어둑한 방 한 구석에 있는 부서진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아 몸매는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화려하던 옛날의 아름다움이 아직 남아있어서 요염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얼굴은 두꺼운 검정 베일로 완전히 가려두었다. 다만 베일이 윗입술 부근까지만 내려와서 그 아름다운 입술과 우아한 턱선은 볼 수 있었다. 그것만 봐도 론도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역시 홈즈 선생님은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군요. 와주실 거라 믿었어요. 론도 부인이 아주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런데 내가 그 사건에 흥미를 가졌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처가 나 건강을 회복한 뒤에 조사를 받았었죠. 그때 주 경찰인 에드먼스 형사님에게 들었어요. 당시에는 형사님에게 거짓말을 조금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진실을 말하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법입니다. 부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제 증언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싸줄 가치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를 파멸시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으니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군요. 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경찰이 알리지 않는 거죠? 그건 제 증언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사람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저 자신이죠. 경찰의 조사를 의뢰하면 제 과거가 세상에 밝혀지고 신문에서도 떠들어댈 거예요.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전 앞으로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조용히 살다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를 이해해 주실 만한 분에게 진상을 알려서 제가 죽은 다음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론도 부인.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책임을 중시합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역시 그렇군요. 홈즈 선생님이 다루신 사건 이야기는 전부 읽었어요. 덕분에 선생님의 생각과 성격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나마 독서는 제게 남은 단 하나의 즐거움이랍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훤하게 잘 알고 있어요.
아무튼 홈즈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운에 맡기겠어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해도 제 마음이 편안해질 테니까요. 친구와 함께 기꺼이 듣겠습니다. 론도 부인은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다. 고개 사이의 사진이었다. 당당한 체격, 근육으로 부풀어 오른 널따란 가슴, 그 위로 힘차게 팔짱을 끼고 있는 다부진 팔, 굵은 콧수염, 그리고 입가에 머금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눈에 들어왔다. 론도 부인이 말했다. 레오나르도예요. 그 천하 장사라던 사람인가요? 증언을 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인 론더예요. 인간이라기보다는 돼지, 아니 멧돼지가 떠오르는 끔찍한 얼굴을 가진 사내였는데 그 얼굴에는 짐승 같은 포악함이 느껴졌다. 천박한 입가를 보자 이빨을 드러낸 채 거품을 물고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이 떠올랐다. 작고 음험한 눈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증오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악한, 난폭자, 짐승 같은 작자, 턱이 축 늘어지고 각진 그의 얼굴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사진을 보면 상황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저는 가난한 서커스단 소녀였어요.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불붙은 링을 통과하는 재주를 배웠어요. 제가 어른이 되자 론더가 저에게 구애를 하더군요. 욕정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불행하게도 저는 론더의 아내가 되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론더는 악마처럼 저를 괴롭혔어요. 그가 제게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지 단원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는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떼어놓았어요.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저를 끈으로 칭칭 묶어서 승마용 채찍으로 때렸죠. 다들 저를 불쌍히 여기고 론더를 미워했지만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그자를 무서워했으니까요. 론더는 평소에도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술을 마시면 사람이라도 죽일 것처럼 난폭해졌어요. 난폭하게 굴거나 동물을 학대했다는 죄로 몇 번이나 잡혀가기도 했는데 돈이 많아서 벌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뛰어난 단원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서커스단의 인기도 떨어졌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에는 그나마 저와 레오나르도의 공연 덕분에 명맥을 잇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난쟁이 광대였던 지미 그릭스도 있었어요. 불쌍한 지미. 즐거울 것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서커스단을 살려보려고 갖은 애를 썼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점점 레오나르도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조금 전에 사진을 보셨죠? 그 멋진 체격 속에는 비겁한 마음이 숨어 있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게다가 남편에 비하면 그는 천사 가브리엘처럼 보였죠. 그 사람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것저것 도와줬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깊고 깊은 열정적인 사랑. 동경하고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나를 찾아올 리 없다고 오래전부터 포기하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남편은 우리 사이를 의심했지만 레오나르도를 무서워했어요. 론더라는 사람은 난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쟁이였으니까요. 그 화풀이로 론더는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어느 날 밤 제 비명을 듣고 레오나르도가 우리 마차로 달려왔어요. 그때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레오나르도와 저는 머지않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론던은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와 저는 론도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아주 영리했어요. 교묘하고 깨가 많았죠. 그 사람이 그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와 함께 남편을 죽일 생각이었으니까요. 다만 저라면 그렇게 교묘한 계획은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레오나르도는 끝에 납을 넣은 몽둥이를 준비해서 거기에 구부러진 못 5개를 박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못의 간격을 사자가 발톱을 펼쳤을 때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걸로 머리를 때리면 사자 앞발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자를 우리에서 풀어놓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자에게 줄 생고기를 양동이에 담아서 론도와 함께 사자 우리로 갔어요. 그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어요. 레오나르도는 우리가 지나는 길목에 있는 집 마차 뒤에 숨어 있었고 그곳을 지날 때 일격을 가해 론도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너무 느릿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그가 론도를 치기 전에 우리가 그를 지나쳐 버렸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곧 우리를 뒤쫓아와 뒤에서 론도의 머리를 후려쳤어요. 몽둥이 휘두르는 소리를 들은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얼른 사자 우리로 달려가 자물쇠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실지 모르지만 맹수는 피냄새에 몹시 민감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 아주 흥분하죠. 사자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나 봐요. 제가 걸쇠를 벗기자마자 사자는 우리에서 뛰쳐나와 그대로 저를 덮쳤어요. 레오나르도가 저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바로 달려와서 그 몽둥이로 때렸다면 사자도 물러났을 거예요.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더니 정신없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 순간 사자가 제 얼굴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뜨겁고 기분 나쁜 숨결에 정신이 아득해져서 고통은 없었어요. 저는 뜨끈한 피가 떨어지는 사자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밀치면서 필사적으로 소리질렀어요. 야영지 쪽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렴풋하게나마 레오나르도와 그릭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 저를 사자의 이빨에서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기억나요.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몇 달 동안이나 입원해 있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봤을 때 전 사자를 저주했어요.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아니요. 제 아름다움을 앗아갔다고 저주한 게 아니었어요. 왜 제 목숨을 가져가지 않았는지 그걸 저주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소망은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돈도 있었죠. 저는 아무도 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베일로 가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곳에 가서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살아갈 길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간 상처받은 가련한 짐승. 그게 바로 저 유지니아 론도의 말로예요. 불행한 여성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지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뒤 홈즈가 그 기다란 팔을 뻗어 론도 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처럼 동정심이 묻어있는 손길은 그에게서 보기 드문 것이었다. 마침내 홈즈가 입을 열었다.
안타깝습니다. 운명의 신은 잔혹한 장난을 즐기는군요.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삶이란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는 한 번도 못 봤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건 제 잘못일지도 몰라요. 아마 그 사람은 사자가 물어뜯고 간 저를 사랑하느니 차라리 우리와 함께 온 나라를 누빈 괴상한 사람들 중 한 명과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의 사랑은 그리 쉽게 식지 않아요. 레오나르도는 저를 사자 발톱 아래 두고 달아났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저버렸지만 그래도 그를 교수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죠. 이런 생활보다 더 끔찍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레오나르도를 감싸주고 싶었어요. 그가 죽었다고 하셨죠? 지난달 신문에 레오나르도가 마게이트 근처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부고가 실렸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살인에 사용했던 그 몽둥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흥미롭고 독창적인 부분인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영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백악지를 판 구멍이 있었어요. 아래에 물이 고여서 새파랬는데 어쩌면 그 속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죠. 사건은 끝났으니까요. 홈즈는 이렇게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다 끝났어요. 론도 부인이 중얼거렸다. 왠지 심상치 않게 들리는 목소리가 방에서 나오려던 홈즈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부인의 목숨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손을 떼세요. 저 같은 게 살아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꿋꿋하게 고통을 견디는 부인의 삶은 성급한 세상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겁니다. 론도 부인의 대답은 끔찍했다. 그녀는 베일을 걷어 올리고 밝은 곳으로 걸어갔다. 선생님은 이런 몰골을 참으실 수 있나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했다. 얼굴 자체가 없어졌으니 달리 설명할 길도 없었다. 그 참혹한 상처 속에서 슬프게 바깥을 내다보는 생생하고 아름다운 갈색 눈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한층 더 참혹해 보였다. 홈즈는 깊은 연민을 나타내면서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한 손을 들어올리더니 나를 재촉해 방에서 나왔다. 이틀 후에 나는 홈즈를 찾아갔다. 친구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난로위 장식장에 있는 조그만 파란 병을 가리켰다. 병에는 독약이라는 표시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뚜껑을 여니 아몬드처럼 향긋한 냄새가 풍겼다. 청산가리? 맞아. 우편으로 보내왔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네. 저를 유혹하던 약을 보냅니다. 홈즈 선생님의 충고에 따르기로 했어요. 여보게 왓슨, 우린 이걸 보낸 용기 있는 여성의 이름을 맞힐 수 있을 걸세.